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ETF가 미국에서 1년 내 100개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리플의 빵형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XRP ETF는 이거 승인이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비축 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TF는 XRP 승인될 수밖에 없고 지금 아마 이제 연내 올해 내로 ETF가 당연히 출시가 될 것이다. 되겠죠. XRP,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 ETF 이제 10월 혹은 이제 좀 늦으면 11월 달에 다 순차적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DAT 기업들 사실 뭐 이제 알트코인을 막 전략 비축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일반 기업이 ETF가 없는데 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것은 뭐 이제 그 편의성과 어떤 그 규제 측면 그리고 세금의 측면이 ETF가 기관들에게는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뭐 이제 자금 보관이나 세금 같은 거 이제 그냥 보통 증권사 주식처럼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게 ETF인데 ETF가 없는데 알트코인을 이미 많이 사놨잖아요. 어디에서? 나스닥 상장 회사들에서. 뭐 이더리움만 산 게 아니죠. 뭐 XRP도 사고 솔라나도 사고 도지도 사고 스위도 사고 저기 뭐 비텐서 타오 굉장히 뭐 잘 자란 뭐 얼마 전에 월드코인도 누가 샀지 않습니까? 이게 실은 정상적인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기업은 이미 뭐 오래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인들은 사실은 지금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기업들만 지금 뭐 포모가 붙은 것처럼 계속 누가 뭐 수천억을 샀습니다. 뭐 보도는 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당연히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봐요. 국가 차원에서 코인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여기서도 나설 것이다. 이건 이제 제 의견이죠. 미국 큰 형님이 먼저 나서줘야 됩니다. 미국 형님이 뭐 비트코인 뭐 혹은 이더리움 뭐 솔라나를 만약에 이제 이걸 비축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얘기가 실은 됩니다. 국가 차원은 당연히 이제 투자 금액 규모로 봤을 때 개인 뭐 아무리 뭐 고래 투자자가 많아도 기관보다 많겠습니까? 기관이 물론 많죠. 뭐 대기업도 있고 뭐 저기 뭐 연기금에서도 사고 하는데 그것보다 실은 더 큰 게 어딥니까? 국가 아닙니까? 이게 미국에서 사고요. 지금 뭐 나스닥 상장회사, 그러니까 이제 상장사로도 퍼지고 이제 개인으로도 이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쭉 퍼져 나갈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유동성과 지금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건 조금 뭐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내 지식, 내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저는 아마추어적인 관점이라 생각해요. 내 기준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누구의 기준이 중요합니까? 지금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분들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되겠죠. 기준, 그들의 목표, 그들의 선택한 코인, 그들의 내러티브, 그들의 어젠다, 그들의 타이밍, 요게 중요하죠. 근데 그들의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이제 공부를 할 뿐입니다. 사실 뭐 크립토TV 저나 우리 오후반 동생 그들의 기준이 뭘까? 그들의 목표가 뭘까? 그들의 계획이 뭘까? 요것만 거의 뭐 10년째 지금 파고 있는 뭐 이제 형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은행이 있습니다. DBS 은행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컨퍼런스 했을 때 이쪽의 연사도 초청을 뭐 상무급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인 옛날부터 관심 되게 많았어요. 제가 18년인가 19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누구랑 손을 잡는다? 미국의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또 빵형이 이끌고 있는 리플 이 세 개 기관이 만나서 뭐합니까? 토큰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지금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고 있죠. 요것을 토큰화해서 SG 벤지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있죠. RLUSD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망 위에 얹혀 놓습니까? 그냥 리플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XRP 레저 체인 위에다가 얹어 놨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MMF 토큰을 담보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동성이 이게 뭡니까? 코인 시장은 점점 커지고 지금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을 낳는, 그러니까 지금 뭐 딱 100원만큼 한국은행에서 찍었다고 100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대출하면 시장에는 1000원도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거 XRP는 제가 예로 든 겁니다. 이런 대기업들 활용성, 채택 이거 없으면 저는 아예 안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채택, 누가 선택해서 실제로 이제 쓰고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없으면 사실 투자를 굳이 하실 이유가 있으실까? 만약에 뭐 이제 가능성을 보고 하신다?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MMF 펀드, 과거에는 이거 뭐 MMF 지금도 미국 MMF에 거의 우리 돈 뭐 1경원이 지금 쌓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리 내려가면서 점점 리스크 선호 현상이 도지겠죠. MMF가 어찌됐건 지금 뭐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아직 초기예요. SG 벤지 토큰,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바꿨죠. 원래는 미국 달러로 이 모든 걸 정산을 했는데 결제도 하고 했겠죠. 지금 뭘 갖다 씁니까? 리플에서 발행했던 스테이블 코인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은행망을 통해서 이거 사고 팔고 했겠죠. 지금은 어디 망을 씁니까? 리플망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꿔줄 뿐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XRP ETF 이거 없어도 대세 지장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은행들이 XRP 필요하니까 쟁여놓기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펀더멘털 그 가치 이 지금 이제 빅픽처를 보시면서 이제 XRP 뭐 가격이나 수요가 앞으로 점차 증가가 되겠네. 물론 XRP만 쓰이는 거 아닙니다. 이 알트코인들끼리는 치열하게 이 채택되기 위한 그 경쟁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그 경쟁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금이랄지 다른 것과 이제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금융기관들이 뭐 은행, 카드 회사들, 뭐 보험 회사들, 증권 회사들 뭐 이런 데 있죠. 헤지 펀드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자산 토큰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 블록체인망을 안 쓰면 저는 정말 그 우리 요즘에 그 전화박스 예전에 공중전화박스 보이십니까? 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안 쓰는 순간 당연히 이제 사라질 겁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다중 가상자산 ETF 출시 임박했다. 정확히는 승인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ETF 승인됐고 출시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개 코인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뭐 디지털 자산 비축하겠다 그때 이제 언급했던 그 5개랑 일치합니다. 그쵸? 비트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 이게 이제 곧 출시가 된다면 저는 이 뭐 지수니까 인덱스에 이제 사면 그냥 뭐 비트 70%, 이더리움 20%, 저기 리플, XRP 뭐 5%, 솔라나 4%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지거든요. 그쪽으로 물론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몰려들겠죠. 근데 나중에는 전 세계 자금도 저는 결국 이런 코인으로 쭉쭉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분석이 있습니다. 1년 내에, 1년이라 하면 지금 내년을 얘기하겠죠. 100종의 암호화폐 ETF가 출시될 것 같다. 이건 제 동생도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갑자기 룰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상을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규제에 있어서 룰 체인지를 의미합니다. 상장 기준을 완화했다. 이 얘기 드렸죠. 2019년도에 사실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뭐 전통 그 ETF입니다. 이거 뭐 코인 ETF는 아니고요. 그때 전통 금융상품 ETF 이 지금 상장 기준을 완화했더니 이제 그 ETF가 그 이후에 약 3배 이상 ETF 신청과 출시가 폭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인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에릭 발추너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뭐 20년 정도의 ETF 룰을 바꿨습니다. 변경하기 전에는
연간 전통 금융 ETF 있죠. 연간 117건이 이렇게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거 ETF 그 상장 기준을 완화한 다음에는 연간 370건으로 뜁니다. 3배가 넘게 지금 ETF가 훨씬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 자체도 실은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근데 더 큰 호재는 뭡니까? 이 호재 하나하나가 실은 다 호재거든요. 요게 한꺼번에 다 같이 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코인 ETF는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린 뭐 업비트, 우린 뭐 코인베이스, 뭐 크라켄, 뭐 빗썸 가서 사면 되니까 이게 뭐 큰 호재야 하겠지만 아직 코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은 전통 그 주식 좋아하시는 분,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까지 지금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알트코인, 뭐 지수, 뭐 별의별 ETF가 이제 터져 나올 겁니다. 이것 자체도 호재인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큰 호재는 뭐다?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돈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뭐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돈이 쏟아지는데 어쩔 겁니까? 그게 어디론가 가야겠죠. 리스크 선호를 하겠죠. 자극적으로 뭐 이미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내러티브 뭐 땡땡 코인 샀더니 주가가 3000%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 떼부자 된 것 같은데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동성 이제 첫 단추 했죠. 금리 인하 이제 처음으로 했죠. 명확성 클래리티법 이거 되잖아요. 명확해지면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기업들 혹은 뭐 이제 큰 국가 단위에서 들어오려는데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물음표 붙으면 그거 못 삽니다. 마지막은 탐욕. 탐욕은 월가의 탐욕. 이제 그 뒷단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 탐욕이 제가 볼 땐 장난이 아니거든요. 요게 똑같은 방향성을 제가 봤을 때는 1년 전부터 똑같은 방향성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이 시기가 뒤로 좀 늦춰졌다. 그리고 지금은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다. 거의 이제 다 와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EC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서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을 완화했다. 6개월 이상 선물 거래를 반드시 하지만 있어야 된다. 별도 심사 없이 ETF 상장이 자동 승인되죠. 어디냐? 시카고 상품 거래소, 시카고 옵션 거래소,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들어갑니다. 코인베이스가 뭐 대리빗이라고 하는 그 옵션 거래소도 지금 인수를 했죠. 6개월 이상의 선물 거래가 있었던 코인들만 이제 현물로 ETF를 이제 그 왕창 승인을 해주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겉에서 보면 지금 SEC가 만들었죠. 뒷단에 누가 했다? 월스트리트 전통 금융이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현물을 승인받기 위해서 선물과 옵션이 6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물이 먼저 있고 현물을 기반으로 파생상품, 뭐 해지하겠다. 이게 이제 선물 옵션이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실은 바뀌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제가 지금 기준을 완화하잖아요. 제가 기준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명분. 뭐 명분은 뭐 그래도 6개월 이렇게 선물 옵션에서 좀 잘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한다. 이거 이제 기준 맞는데요. 뒷단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수입이 있어요. 수입, 수수료 수입. 이게 무슨 얘기냐? 거래 그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 특히 이제 선물 뭐 한 달마다 이거 계속 이제 그 롤오버라고 계약을 매달 월 단위로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수수료가 계속 나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업비트 쓰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나 옵션이나 전통 큰형님도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현물화하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오비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고위에 있는 그 친구들도 전통 금융들도 수수료 갈 수 있게 물을 잘 몰아주고 그 다음에 물이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지금 저기 들어간 것도 이걸 뭐 그냥 우연으로 보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코인베이스의 탑 10 대주주. 제가 잊을만 하면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인베이스가 크게 수익을 가져가면 누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겠냐? 주인이겠죠. 1위와 이제 뭐 4위는 제가 제외합니다. 이제 뭐 공동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가장 높은 1위가 누굽니까? 뱅가드입니다. 2위 블랙락이죠. 5위 스테이트 스트리트,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입니다. 전통을 자랑합니다. 6위 지오드 캐피탈, 피델리티랑 같은 몸이었어요.
7위도 보니까 이게 지금 피델리티예요. 피델리티와 6위 이제 9 피델리티였죠. 지금 이제 분사가 됐습니다. 지오드 캐피탈이라고 했죠. 8위는 제가 이따 얘기 드리고 9위는 아크 인베스트 돈나머니 아시죠? 10위도 클리어 스트리트 여기도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 은행 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8위 노지스 뱅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을 굴리고 있는 국부 펀드가 코인베이스 최대 주주 8입니다. 사실 뭐 노르웨이나 창업자를 빼면 이거 월가 자본이 꽉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월가의 금융은요. 판을 크게 먹을 게 많으려면 당연히 판을 엄청나게 키워야 돼요. 판을 크게 키워서 거기서 이제 딱 자리세 받는 거예요. 통행세 받는 거죠. 그게 뭐다? 그 수수료예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 뭐 옵션 거래소, 코인베이스 파생 상품 지금 다 본인들 거잖아요. 이거 해놓고 수수료 받겠다. 코인 투자는 제가 그래서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길 수밖에 없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의 눈이 저기 이제 밑에 있는 뭐 100배 코인, 200배 코인 가고 팔아야 될 때 못 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패를 합니다. 월가에서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만 만족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더리움만으로 그럼 만족할 것이냐? 아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예전부터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트코인만으로 만족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더리움만으로 만족하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걸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대 주주 오랜만에 뭐 마이클 세일러 형님 뺐습니다. 그럼 사실상 1위 또 누굽니까? 뭐 비트코인 ETF 안 한다고 했던 그 뱅가드. 그 다음 누굽니까? 캐피털 리서치 앤 매니저먼트. 이 캐피털 그룹 굉장히 큰 미국에 있는 그 회사입니다. 3위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블랙락. 모건 스탠리도 있죠. 스테이 스트리트 아까 봤던 친구죠. 켄터 피츠제럴드 어딥니까? 상무부 장관 두 아들이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드 캐피탈 여기 뭐 피델리티랑 이제 같은 몸이었죠. 뭐야 이거 스트래티지 결국 월가 금융 자본이 싹 다 가져갔네요. 로빈후드 한번 보실까요? 로빈후드도 지금 뭐 코인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주식도 합니다. 1위가 여기도 뱅가드네요. 그 다음에 공동 창업자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블랙락, 5위가 피델리티, 7위가 JP 모건, 그쵸? 9위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10위도 또 저 피델리티랑 같은 몸이었던 지오드 캐피탈. 이거 뭐 걔라는 얘기가 제가 괜히 드린 게 아니죠. 일본의 스트래티지 한번 보실까요? 메타 플래닛입니다. 자꾸 어디서 돈이 나서 2년 내에 비트코인을 뭐 20만 개를 산다, 21만 개를 산다 하고 있는 데 있죠. 캐피탈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 이 캐피탈 그룹 미국에 굉장히 큰 그 뮤추얼 펀드 파는 곳이에요.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제가 알만한 회사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뱅가드 여기 또 있네요. 그쵸? 이제 5위는 여기 뭐 이제 대표고요. 6위는 인베스코. 미국의 자산 운용사 아닙니까? 블랙락 또 있네요. 뭐 마크 유스코도 굉장히 그 친코인 인사가 되겠습니다. 코인 투자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코인 투자는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뭐를 주목해야 된다? 행동만 보셔도 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조금 더 높다. 강세장 후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 뭐 악셀 애들러 주니어 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세장 후기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본인이 봤을 때는 한 70%의 확률로 향후 2주 동안 단계적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런 게 지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마 10월 달에서 11월 정도의 사이클 최고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분이 제가 뭐 그냥 그 아주 실력 없는 분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이분에 의하면 4년 사이클이 아마 지켜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최고점을 찍지 않겠냐. 근데요 70%의 확률 이거 맞추면 실은 굉장한 실력자거든요. 근데 저는 70%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70%의 내 인생을 걸 필요는 전 없죠. 평생 모아온 우리 피땀 눈물을
30% 틀리면 어쩔 겁니까? 맞추면 대박, 틀리면 청산. 요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 해서 맞추면 이게 도박 아닙니까? 저는 과열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폭등이 나오면 익절 시원하게 하고 아니면 그냥 바이더딥 하면서 기다리면 되겠죠. 그게 뭐 10월이 아니면 11월로 갈 수도 있고 12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제 투자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믿음에 기반한 가치 투자인데요. 가끔 스윙도 합니다. 스윙이라 하면 너무 오르면 그냥 시원하게 던져버립니다. 특히 알트코인 미련 없이 던지거든요. 10월이든 11월이든 큰 폭등이 나온다고 뭐 바로 판다기보다는 과열이 지속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이거 제가 한 3번 정도 참는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시원하게 한번 팔고 저는 내년 좀 뭐 하반기까지도 한번 기다릴 수 있는, 뭐 기다리다 보면 또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또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게 뭐 저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년에 아주 좋은 매수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전 1년에 한 번에서 2번은 온다라고 봅니다. 확률적으로 옵니다. 매매 횟수 저는 많을 필요 전 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해서 팔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저는 한 번은 나올 거라고 봐요. 한 번 나옵니다. 그때 그간 배우셨던 거, 뭐 지표를 활용하는 법, 혹은 본인의 과거에 실패하셨던 시행착오하셨던 경험들 총동원하셔서 잘 하시면 되겠죠. 이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참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언스테이킹, 이제 사람들이 불평을 했답니다. 누구한테? 비탈릭 부처렌한테.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뭐 그때 업비트 보니까 57일 그거 보고 제가 사실은 언스테이킹 하려다가 57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냅뒀습니다. 어찌됐건 솔라나는 이틀이면 언스테이킹 되는데, 코스모스, 원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코인이 21일, 22일 뭐 이렇게 걸렸거든요. 이더리움이 지금 뭐 40일, 50일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 볼멘 소리가 나왔던 거죠. 비탈릭이 한마디 합니다. 언스테이킹은 군인의 전역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군인들이 갑자기 그냥 떠날 준비가 돼 있으면 군대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니?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의 신뢰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현재 전체 이더리움의 약 30%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스테이킹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이제 언스테이킹 하려고 하는 그 투자자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게 뭐 강제 존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좋은 점을 한 가지 꼽아보자면, 언스테이킹 기간이 길어지면 역설적으로 망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스테이커들이 더 많다는 것은 그 이제 신뢰도가 더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거 언스테이킹 왜 합니까? 우리 팔려고 실은 하는 건데 강제 존버를 하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실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럴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대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사실 캐나다, 브라질, 스위스, 독일, 미국, 이제 홍콩까지 비트코인 ETF가 다 승인이 이미 됐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직 아시아 국가들은 뭐 한국이나 저기 뭐 중국 본토나 웬만한 국가들은 아직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이 안 됐습니다. 계속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될 겁니다. 한국에서 조금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ETF 승인 됐는데요. 저기 홍콩에서도 됐다는데요. 저 유럽의 뭐 독일이나 스위스는 뭐 몇 년 전부터, 뭐 브라질도 그거 이제 보고서 써서 올리면 아마 이거 될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또 내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코인 뭐 투자 지금 5년째, 6년째 하시는 우리가 아니고 전통 금융, 그러니까 주식이 편하신 분들이 실은 아직도 훨씬 많아요. 부동산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비트코인 ETF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한번 조금 담아볼까? 요게 될 수가 전 있다라고 봐요. 한국만의 이슈는 아닌 거죠. 한국, 중국, 일본, 뭐 인도, 저기 중동, 뭐 파키스탄, 저기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제가 볼 때는 아시아에 있는 이 국가들만 ETF가 지금 승인이 돼도 파급력이 상당할 겁니다. 동남아시아 인구 대국 아닙니까? 이게 ETF 승인이 되기 전에 많이 사는 게 좋겠냐, 승인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냐? 저는 항상 전자라고 얘기 드렸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트럼프의 황금 동상이 미 국회 앞에 설치가 됐습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을 기리는 작품이다. 이게 실화냐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실화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이제 요거를 실제로 제작해서 세워놨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상상을 못했겠죠. 뭐 나중에 철거는 될지언정 상징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릭 트럼프가 암호화폐는 부동산 자산의 완벽한 해지 도구다. 사실은 코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수천억 자산을 읽었습니까? 부동산이죠. 근데 암호화폐와 부동산이 해지다. 해지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서로를 보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런 자산이란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폐는 있어 보여. 그러니까 코인과 부동산은 사실은 모두 유동성에 반응을 하죠. 근데 그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돈 풀면 코인이랑 부동산으로 돈이 쏟아 부어질 것 같다. 아니면 그런 바람을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들렸고요. 테더의 시총이 1710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동이돈, 스테이블 코인 할 것 없이 당분간 금리나 돈 찍기는 내러티브, 좀 트렌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계속 해준다면 이게 유동성이 이제 둥둥 떠가겠죠. 포워드 인더스트리라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있는 이제 뭐 포장지 만들었던 회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0억 달러 증자를 추진합니다. 자본금 40억 달러가 한화 무려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익숙한데요. 사실 뭐 수천억도 그런데 이게 5조가 넘어가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5조 5천억은 이걸로 지금 뭐 하나 봤더니 솔라나 추가 매수, 뭐 사업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금 여기가 솔라나 갑자기 고래 1위로 등극합니다. 디파이 디벨롭먼트도 솔라나를 1,500만 달러, 우리 돈 한 200억 정도 샀죠. 비트나 이더리움으로 저는 예전부터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고, 자금이 지금 어디로 서서히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까? 저기 다른 라지캡들 XRP, 솔라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누가 에이다 살 수도 있고 아발란치 살 수도 있고 지금 도지코인도 사고 있고 계속 밑으로 라지캡들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벤자민 코엔이라고 하는 뭐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더리움 대비한 이제 그 알트코인의 가격들이 지금 4주째 어쨌든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추세네. 이더리움보다 좀 더 작은 라지캡들 있죠. 그 다음에 미들캡 코인들이 앞으로 몇 주간은 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0월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지켜봐야 될 얘기 같습니다. 10월 달에 또 이제 그 비트코인이 좋은 그 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가 먼저 가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코인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든 그거를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벤자민 코엔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트 시즌이 오기 위한,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유동성.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안 돼요. 조정을 할지언정 비트코인은 어쨌든 상승세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벤자민 코엔이 얘기하는 게 2번이에요. 비트코인이 이 라인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바운스 하면서 올라가고 있더라. 이거는 긍정적인 사인이 맞습니다. 세 번째를 하나 덧붙이자면 클래리티 법이 되겠죠. 두 번째, 비트코인이 불장 밴드 위에서 지금 톡톡 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나름 나쁘지 않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번, 비트코인 상승세가 유동성을 만나고 명확성을 만나고 그들의 탐욕을 만난다면 저는 이제 알트 시즌이 서서히 무르익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일 카셰라고 하는 사람은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비슷하냐? 너무 김칫국 마시지 말아라. 알트 시즌 좀 너무 이른 거 아니니? 근데 이분이 이제 코인으로 뭐 한 수천억 이상 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완전히 뭐 무시하긴 좀 그래요.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보다 본인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먼저 이젠 달릴 것 같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 최근에 뭐 별 재미는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10월 달 생각해 보면 가장 강력한 달 아니냐.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는 비트가 먼저 갈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먼저 갈까요? 제 의견은 뭐가 가든 무슨 상관이냐. 하면 된다. 10월이든 11월이든 12월이든 비트든 이더든 솔라나든 XRP든 도지든 기다리면 이제 물 들어오면 이제 그 어떻게 이게 막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앞으로 달려가겠죠. 중요한 것은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 뭐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코인베이스 앱 순위를 확인 한번 해보니까 257이거든요. 아직은 리테일들,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구독자분이 그 댓글로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코인베이스 앱 순위라고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 왜? 과거에 우리로 치면 업비트 이거 앱 다 다운 받아 놓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여전히 유효한 지표가 되겠느냐?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래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 이제 이유를 좀 제가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규 유입자들도 물론 있겠죠. 단기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순간적으로 최근에 다운로드 속도에 민감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다시는 뭐 코인 하나 봐라. 내가 진짜 업비트 확 지워버렸던 이 사람들이 과거에 설치했는데 가격이 오르면 계속 안 하셔야 되는데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거에 지웠다가 다시 재설치하면 이게 다운로드 받은 거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좀 같이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순간 뭐 트위터다, 유튜버다, 저기 뭐 그 온갖 인플루언서들이 코인 이제 막 그 가자 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앱 다운로드를 받겠죠, 사람들이. 그때 우리로 치면 업비트고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설치가 이제 증가를 하는데요. 이 방식이 뭐냐? 앱스토어 랭킹 방식이 그냥 누적된 설치 수 1위가 아니고요. 그냥 극히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지난 일주일, 지난 3일 이런 식으로 최근에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던 속도, 활성화, 리텐션, 리뷰 최근에 얼마나 뜨거운지를 반영을 더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져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다운로드가 급격하게 몰리면 이제 그 주에 1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이걸 또 너무 이제 이것만 보고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반인 기준으로 특히 비트코인보다 요즘에는 알트코인, 일반인들이 비트코인 사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요 일반인들의 알트코인 지표로 참고하는데 여러 지표 중에 하나로 보자. 이게 코인베이스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뭐 ISM 지수 얘기를 드리고 있죠. 아직도 50 밑에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비트코인 더미넌스 57, 8% 하던데 이것보다 더 떨어져야겠죠. RSI, 이제 RSI나 거래량 같은 경우는 그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픽처를 보시고 아 지금이 어느 정도 과열이 됐냐 차갑냐 이걸 좀 결정을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코인마켓캡에 있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있잖아요. 이것도 좋은 지수가 됩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의 가격이 저는 그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한 번씩 하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안 해도요. 일반인들이 밈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좀 지수가 또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아까 그 얘기 드렸던 벤저민 코인 있죠. Into the Cryptoverse라고 하는 뭐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Social Metrics Historic Risk, 그냥 우리말로 해보면 대중들이 위험을 선호하는 지표 뭐 이런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0이라고 하면 위험 선호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고 이게 100이다 극도의 위험을 추구하는 거죠. 지금 요 지수를 제가 이제 그 다운을 한번 받아봤는데 25년도 지금 보이십니까? 이 0입니다. 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 추구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딱딱 붙어 있다가 그냥 위로 솟았다가 다시 밑으로 와서 지금 딱 붙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알트코인 가자를 1년 내내, 2년 내내 외치다가 크게 되어서 지금 리스크를 테이킹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100을 찍었던
날이 있습니다. 바로 2021년 4월 달입니다. 요 100이었어요. 100. 그리고 2017년 12월, 2021년 11월 달 요때도 85에서 88. 요때도 굉장히 높은 위험을 추구했었죠. 이게 괜찮네. 85 이상이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던질 타이밍이랑 나올 수 있겠다. 요거 이제 보니까 이거 돈 내고 이제 가입을 해야만 이거 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어찌됐건 지금까지 지금 영인대 들고 계셨다. 저는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올해 내내 작년 틈틈이 바이더딥을 하셨다. 이번에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이기실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봐요. 지금부터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샀다가 지금부터는 매수 버튼을 없앴습니다. 지금은 저는 뭐 좀 사기는 좀 그렇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 투덤은 정말 비트만 갈까요? 저는 기다리면 알트코인도 가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모두 이번 주도 좋은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